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놀랐습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저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잘하실까? 애우신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광석교회에 오게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남 고흥 나라 우주호가 올라가는 그 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름답죠? 저 섬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저기 바다가 마당이었습니다. 저 바다가 마당이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면 우리 마당으로 파도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멍게, 해삼, 고동, 문어, 낙지 이것들을 물이 가지고 우리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파도만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멍게, 해삼, 고동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참 좋은 데서 태어났죠. 그런데 꼭 좋은 곳만은 아닙니다. 우리 집이 초가집이었는데요, 태풍이 불면 우리 아버지는 잠을 안 자고 태풍이 이 집을 쓸고 가버리거든요. 초가집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럽니다. 그나들아, 저기 있는 저 끄트린을 묶어가지고 저 나무에다 묶어라. 지붕. 둘째 아들은 여기, 셋째 아들은 저기, 넷째 아들은 여기, 다섯째 딸은 물을 퍼내라. 여섯째 딸은 이장한테 가서 말해라. 여덟째 딸은 많이도 낳았습니다. 사남 사녀.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저는 거기서 위에서부터 6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 군에서 열리는 달리기 대회가 있었다네요. 선생님들끼리 모여놓고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가 접질른 거예요. 다리를 조금 접질렀는데 이 습을 잘못해가지고 다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왼쪽 다리가. 그리고 어디까지? 바로 허리 밑에까지 다리를 하나를 잘라야 돼. 우리 아버지 나이 몇 살? 29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당시는 장애인이 되면 선생님을 못하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고쳐보려고 집이랑 논이랑 밭을 전부 다 팔았어요. 근데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지가 되니까 어디가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바다 앞에가 집이었는데 그것마저 팔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중 땅. 거기서 생 땅을 파서라도 먹고 살아라 그랬나 봐요. 근데 그 땅이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지금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5명의 자식과 부인을 어떻게 건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리도 없고. 근데 아버지가 뭐를 잘했냐면 한문하고 주산을 잘했답니다. 한문 주산. 그런데 그 고흥군에는 그 당시에 글을 못 읽는, 한글을 못 읽는 문맹자들이 그렇게 많았답네요. 젊은 사람들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깊은 산 속에다가 초가집을 덧이어가지고 서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한기 때 500명 정도의 그 청년들을 무료로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어떤 공부를? 낮에는 한문을, 밤에는 주산을. 근데 그 한문을 하늘천 따지 이런 한문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신문이 국한문 혼용이었다고 하네요. 한문도 나오고 한글도 나왔나 봐요. 그 신문에 나오는 한문을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펜으로 써가지고. 예를 들자면 대통령, 교육, 문화, 국회, 사회 이러한 자주 나오는
단어를 펜으로 뽑아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실용한문을 가르친 거죠. 낮에는. 밤에는 500명의 학생 청년들에게 주산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거기 가서 아버지가 그 산속에 가서 또 절을 낳았어요. 저만 낳은 게 아니에요. 또 밑에 동생들 2명 낳았어요. 하여튼 이 번식 능력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태어났는데 그 형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나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6살 때부터 아버지 다리 하나 없는 무릎에 앉아서 그 형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형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답니다. 왜? 그 형들은 연애도 해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바쁘고, 저는 아버지 발에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주산이 3단, 암산도 3단, 그리고 한문 실력은 어느 정도였냐면 제 나이 7살 때 아버지가 우리 공부하러 오는 서당 학생들이 빨리 안 오니까 저에게 물었답니다. 제 이름이 주정이에요. 술주정이 아니라 박주정. 주정아, 왜 오늘 한문 공부하러 온 서당 학생들이, 형들이 이렇게 안 올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평범한 학생 같으면 모르겠어요. 왜 늦게 올까요? 이랬을 텐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버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7살짜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너 곡절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쓸 줄 아느냐? 어제 그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딱 써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사남사녀, 내 위로는 못 가르쳤으니까 이 애를 정말 잘 가르쳐 볼란다 라고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 마음을 먹은 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됩니다. 고9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 슈퍼컴퓨터가 한 명 있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천재소녀. 그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5학년 때, 그때는 베이비 부모 시대라서 학생들이 한 반이 80명이 넘을 때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연식이 된 겁니다. 8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도 한 반이 5개, 6개 반이 있을 때입니다. 한 학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 반이 66, 36개, 36개 반인 시골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5학년인데 선생님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월말고사를 매달 본 거예요, 그때는. 그때 그 학생들의 성적의 합산과 평균과 삭차내는 게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고 주산도 넣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막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5학년짜리 그 학교에는 컴퓨터가 하나 있으니까 저희한테 다 시키면 되는 거예요. 6월달, 5월달 월말고사를 보고 6월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 38, 66, 36, 36개 학급의 학생들의 평균 삭차 합계를 내달라고 아이들이 다 수업을 마치고 가버렸는데 저희 교실로 급사 누나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급사, 기능직 누나가 이만큼 가지고 올라와요. 주정아, 이것을 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좀 해주라. 네 누나, 금방 해드릴게요. 몇 시간이면 되겠니? 2시간이면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부탁해. 그래서 저는 1학년 1반부터 성적을 합계, 평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5학년 1반 14번 내 점수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하나도 안 틀렸겠지. 그러면서 5학년 걸 넘겼어요. 5학년 1반 14번 그러고 보니까 성적이 국어가 30점, 산수가 20점. 말도 안 되는 점. 나는 전 과목이 하나도 안 틀리거나 어쩌다 하나 틀리는데 그 반에서 꼴등 점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선생님이 내 성적을 잘못 기록하셨네 라고 생각하고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1층이 교무실이 있으니까 제가 갔어요.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나는 까만 고무신을 신고 조그만 애가 선생님, 제 성적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거기를 쳐다봐야 되는데 거기는 안 쳐다보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머리를 탁 움켜잡는 거예요. 머리를. 그때는 제가 머리가 있을 때입니다. 머리를 탁 움켜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교무실 밖으로. 교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교무실에 있는 밖에 있는 세멘트 벽에다가 제 머리를 잡고 머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피가 터지고 코피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 피가 본인 손에 묻으니까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를 잡는 거예요. 귀를 잡고 끌고 3층 우리 방 교실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3층으로. 나는 끌려가는 겁니다. 교실에 들어가더니 가만 서 있는 저를 뺨을 탁! 그럼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탁! 다 교실 한 바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범벅이 돼버리죠. 그래도 안 쓰러지니까 발을 걷어가지고 엎을쳐요. 그리고는 발로 막 밟는 거예요.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면서. 나는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산. 여러분, 옛날에는 주산이 이렇게 긴 주산이 있었고 통통한 주산이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적으니까 통통한 주산을 썼어요. 이 통통한 나무 주산을 쓰러져 갖고 누워있는데 그걸 저한테서 뺐더니 얼굴에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산알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빼빼 마른 꼬맹이가.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선생님은 안 계시고 피가 온 얼굴이. 그래서 일어나려고 보니까 그 피에 미끌려가고 또 제가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피를 낭자하게 흐른 거예요. 너무 아파. 너무 슬퍼. 내가 왜 맞은지를 몰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바닷가에 있는 집이 아니라 이제 어디가 있다고, 집이 산속에 가. 마을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진 산 고개를 2개를 넘어야만이 되는 그 집으로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걸어갑니다. 피가 계속 떨어져요. 줄줄줄. 꼭 6월 2일이니까 꼭 이 시기네요. 보리가 익어가요. 그 보리밭 사이길로 피를 뚫뚫 흘리고 가는데 어지러워. 그러니까 흘리지 않으려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가. 근데 피가 입으로 막 넘어와. 덩어리 피가. 그리고 간신히 산을 넘어갔더니 해가 어둑어둑해졌어요. 근데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네요. 모내기. 여러분, 모내기가 뭔지 아시죠? 모내기 하는 날인데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모내기를 하러 못 가요. 다리가 없으니까 못줄도 못 잡고 모도 못 쥐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마가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모내기를 하라고 아버지는 큰 솥단지에다가 그분들 일하고 오면 밥을 먹이려고 장작으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을 떼고 있다가 저 산에서 내려온 조그만 꼬맹이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피범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2개가 다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리가 하나 없잖아요.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어디로 머리가 차박아 본 거예요? 불 속으로. 쓰러진 거죠. 균형을 못 잡고. 나는 얼른 가서 아버지를 끌어냈죠. 불을 막 튀어내고. 근데 이 불이 붙은 것도 모르고 목발을 짚고 나한테 다시 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때렸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피범벅이야? 저는 그때 제 얼굴에가 이 큰 주사날 3개가 박혀 있는지를 몰랐어요. 주사날. 근데 그 아버지는 거의 보이니까 이걸 한날 뽑아낸 거예요. 목발을 짚고. 근데 여기 있는 피가 이제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오니까. 어디로? 아버지 바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2개를 안 빼고 눕힌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옷으로 감고 화가 나니까 목발을 짚고 학교로 쫓아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다리가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을 때는 다리가 있는 것처럼 입으니까 다리가 펄렁거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머니는 모내기를 하서 보니까 아들은 피범벅이 돼 있고 밥은 다 타져버렸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이게 뭔 일이냐고 이러저러 했다고. 지금 같았으면 아버지를 쫓아갔어야 될 텐데 일이 많아서 그런지 어머니는 일을 쫓아가지 못하고 일을 한 거예요. 깊은 밤이 됐는데 아버지가 안 와. 깊은 밤이 됐는데 그때는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올 때예요. 초롱불이에요. 초롱불.
이게 시커먼 어둠에 있는 산속에 있는 집 한 채예요. 형제간 사남 사녀와 엄마는 저 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 남편이 언제 넘어온가 보려고 안 와요. 근데 아주 깊은 시간이 됐어요.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저 위에서 불 하나가 막 우리 집으로 손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워서 엄마 아버지 오신가 봐, 저기 오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다, 너가 아버지 아니다. 엄마는 어떻게 안 보고도 알아? 너가 아버지는 쩔뚝거리고 와야 돼. 저렇게 빨리 달려올 수가 없어.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을에 형이 온 거예요. 마을에 형이. 마을에 아는 형이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주정이 어머니, 주정이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다보면서 네가 이 밤중에 뭔 일이냐? 뭐가 큰일 났다고? 큰일 났어. 이게 뭐가 큰일 났어?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게 뭔 말이야? 주정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 모르겠어요.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신발을 신고 고무신을 신고 산을 넘어가다가 신발은 다 어디로 가버린지 말고 간지도 모르고 마을을 쫓아가 봤더니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목발을 짚고 학교로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맹색이 자기가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가서 화를 내기 싫어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전방 문턱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선생님은 오시라고 말을 해놓고 그 선생님 오시기도 전에 목발 짚고 거기 앉아있는 채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저 나이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버지 나이 49, 우리 어머니 나이 50, 새끼들은 사남 사녀. 그렇게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피소드 20개로 드라마에서 나올 건데,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 이게 저의 태생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아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 그날 상여가 나갑니다. 꽃상여. 근데 어머니가 이럽니다. 주정아, 너는 아버지 상여를 따라오지 마라. 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죽도록 열심히 해라.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수를 갚아라. 나는 학교를 갔네요. 상여도 못 따라가고. 그때가 여러분 6월 달인데요, 학교에서는 6.25 노래를 배울 때네요. 아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선생님은 풍금을 치고 우리 80명은 따라서 하는데 나는 막 눈물이 나요. 슬퍼요. 상여가 학교로 올 이유가 없는데 상여를 맨 아버지 제자들이 상여를 메고 학교로 온 거예요.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 계속 돌아와요. 허노이야 돌아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돌멩이질 몇 개 하고 갔다가 아버지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남 사녀는 저 밑에 있는 동생 둘과 나를 빼고 나머지 전부 이후에는 누나들은 부산의 식모살이로, 가정부로, 형들은 노가대판으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분노는 내려놓고 사랑을 취하라는 말이 이 분노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고모가 아버지 동생인데 아버지 추모일만 되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모가 너희들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저 주정이 저놈의 새끼 때문이다. 저놈의 새끼가 우리 오빠를 죽게 만들어가지고, 이 말을 늘 하는 겁니다. 중학생인 저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정신병을 앓을 정도로 힘듭니다. 천재 아이라는 아이는 산산이 맹겨져가지고 중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가정 형편에 처합니다. 그 아픈 이야기는 오늘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많이 울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피를 팔아서 매여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납부금이 없으니까. 대학을 다니는데 2학년 때 납부금을 안 내는 장학생이지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살 집이, 자취할 방이. 근데 마침 2층 정말 좋은 양옥집에서 가정교사를 뽑는 거예요. 입주과에. 조건도 아주 좋아요. 2층 독채 4개를 다 쓴다, 집 방을. 그리고 밑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만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기만 하면 된다. 가르치고 월급도 많이 준다. 알고 봤더니 시골에 돈 많은 사람이 강주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강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주인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집 아버지 엄마 역할을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학교 2학년인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니까 가봤죠. 처음으로 집이라는 걸 들어가 살아봤으니까. 근데 그 아이 공부를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는 학교를 갔다 오면 술을 먹고 학생들 여러 명을 데리고 와서 담배를 피면서 옷을 벗고 여기다가 그 담뱃불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그러면서 누가 안 아파하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해요. 담뱃불로 여러분 살에 구멍을 뚫어요. 1층에 있는데 그 살타진 냄새가 막 너무 올라와요. 보니까 난 너무 놀랐어요.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내가 나무랬지만 전혀 듣지 않아. 무시해. 조용해요. 1층에 그냥 차 밖에 있으세요. 밤이면 집에를 가지 않고 다른 애들 데리고 와서 남녀 학생이 잠을 자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내가 전화를 했네요. 그 당시는 이렇게 돌리는 전화예요. 국성이 어머니, 나 아무래도 가정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이가 이런 상황입니다. 알고 오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난 모르고 왔기도 하고 알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 밀린 3달치 월급 주십시오. 저 나갈랍니다. 아,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못 올라가고 오늘 저녁에 이 아이의 애삼촌이 올 겁니다. 거기서 밀린 월급 받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이 돼도 외삼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늦게서 어떤 사람이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삐쩍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이 학생의 애삼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애삼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담임선생님인 거예요. 그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의 애삼촌인 거예요. 그리고 강주의 교감선생님이 된 거예요. 나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고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분에 대한 정말로 증오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특히 우리 식구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드니까 전부 다 하나님한테, 그때 표현대로 쓸게요. 미쳐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는 그때 하나님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식구 아버지 빼고 사남 사녀와 엄마 나만 빼고 나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뭐야? 하나님 없어 막 그러면서 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형제간들은 저를 데리고 통성 기도를 하면서 주정아 용서해라 그 선생님을.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용서를 해야지. 나는 못합니다. 이 세월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시절까지 왔는데 나도 용서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너무 괴로워요.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그 당시는 그렇게 때리기도 했어. 그래, 성적을 잘못 기입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직접 죽인 것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특히 그 선생님은 우리 집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갖고 불쌍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분도 사람 같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딱 온 거예요. 그 애기의 애삼촌으로 딱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가 국성이 가정교사냐? 네. 이 자식아,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 이 자식아. 욕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선생님, 저 이름 아세요? 너 박주정이잖아. 너 초등학교 5학년 때 나한테 담임하다가 너 부산으로 전학 가버렸잖아.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너가 아버지 그때 죽었잖아. 아무 죄의식 없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사람을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분의 아들이 경찰 대학을 나왔다는데 그 아들도 나만큼 고통을 받게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3, 4학년 동안.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의 삼성 본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회를 적응을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싫어. 그냥 다 만사가 귀찮아. 그래서 저는 삼성을 그만두고 무작정 서울역으로 나왔습니다. 뭐를 할까? 중이 돼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딱 마음 먹으면 난 바로 합니다. 그래, 중을 하자. 우리 식구들은 전부 하나님의 난리인데 나는 중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럼 어디 절로 갈까? 대학교 다닐 때 템플스테이 같은 영광에 있는 그 절로 가야겠다. 그리고 저녁 7시 기차를 타고 영광에 내리니까 새벽 4시 몇 분이 됩니다. 완행열차. 그리고 그 새벽에 그 깊은 산속에 저를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주지 스님이 아침에 도량식을 하고 있어요. 종을 치고. 그러더니 숲속에서 뭔 사람이 나타나니까 새벽에 나를 쳐다보고 누군고 이렇게 묻.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구냐 이렇게 꼭 안 물었고 뒤에다 고자를 붙입니다. 누군고. 그래서 내가 네, 옛날에 템플스테이 갔던 학생입니다. 근데 왜 새벽에 왔는고? 예, 사회에 부적응해서 중이 되려고 왔습니다. 뭐이 되려고 왔다고? 중입니다. 가만 쳐다보더니 헛소리 하지 말고 저 날이 밝으면 가고 저기 방이 하나 비어있다. 거기서 자고 일찍 가거라. 아니 스님 저는 중이 돼. 시끄럽다. 이 스님은 상담 능력이 제로예요. 홀랜드 검사를 해보면 적성 검사를 막 해본다든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람 말만 상담 능력 제로. 근데 잠이 안 와요. 소설책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가서 계속 간절히 요구하면 들어주는 거. 그래서 안 자고 새벽에 그 스님 방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가서 계속 말했어요. 스님 방 봉창문 앞에 가서 스님 저는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계속 말했어. 한 100번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문을 탁 열더니 야 이놈아 중이 뭔 직업인지 아느냐 가자. 또 이런 상담 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찼네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으러 갔더니 밥을 먹고 가래요. 스님들이 18명이 계셔요. 그래서 밥을 이제 거기서 먹습니다. 근데 다른 스님들이 이 큰 스님한테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그 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거기서 데모를 하다가 쫓겨왔거나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한 놈이야. 뭐 이렇게 말은 나 있는데 그분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정해 드렸어요. 스님 나는 데모도 한 놈도 아니고요. 정신이 이놈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스님들이 뭐라고 웅성거리냐면 우리 이 일을 도와줄 행자가 없는데 저놈을 쓰자. 막 이렇게 이런 수군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너 지금 중 한번 해볼래? 예. 잘할 수 있겠냐? 네. 어려운 일인데 초지일관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중이 됐네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저를 중인을 만들어주는 식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어떤 의자에 앉혀놓고 하얀 가운을 입히고 앞에다 거울을 놓고 아 스님들은 이렇게 식을 해준가 보다. 그리고 앉았네요. 근데 그 식이 아니에요. 머리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깡이 녹이 쓸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머리를 뜯어. 막 집 뜯은 것처럼 머리를 막 이렇게 뜯어요. 엄청 아파. 앞에 거울은 있는데 막 드문드문 막 뜯어. 근데 앞에 거울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딱 2번 했어요. 이걸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이 바리깡을 내 던져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가! 나 가라고. 나 이러고 어디로 가라고. 다 깎아주든지. 그래서 제가 스님 저는 운 게 아니라 하품을 한 겁니다. 그러고 스님이 됐네요. 중이.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2시간 빼고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형제가 몇 남매인지 엄마는 뭐 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완전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 아무 정신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 머리를 만지면서 이 두상 모양을 보면서
너 두상 모양을 보니까 중팔자다, 중팔자. 막 이렇게 격려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3년이 됐네요, 이제. 근데 중 이름을 안 지어주고, 중 이름을.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말했죠. 스님, 저도 중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어디 회사를 다니다 왔지? 삼성입니다. 그거 좋다. 너는 삼성 스님이다. 그리고 난 삼성 스님이 된 거예요, 이제. 삼성아, 그러면 네. 승승장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3년째가 됐네요. 자기들은 시주를 가면서 나도 시주를 가고 싶어. 그래서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스님, 저도 이제 시주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주, 무안, 그쪽이 네 나아발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주를 다녔어요. 시주를 다니는데 다른 중보다 시주를 내가 훨씬 많이 받아갖고 와요. 불쌍하게 생겼나 봐요. 승승장구. 시주도 잘 받아오지. 아주 좋아. 너무 좋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시주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안 다닌 놈들이 동구 밖에 서 있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럼 또 여기서 막 수백 명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막 그놈들이 돌을 던지면서 나한테 동랑치다고. 동랑치 아니라고. 한 3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아 본 거예요. 뭐를 깨달았겠어요? 그만두자. 그리고 저는 3년 만에 중을 그만두고 속세로 나왔습니다. 속세로 나왔는데 우리 대학교 때 지도교수가 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1, 2학년 때는 전교에서 1등을 했던 아이, A+ 다, 올 A+. 3, 4학년 때는 3, 학사경고. 그 아버지를 돌아가신 그 선생을 만나고 나서부터. 근데 어떻게 그 아이가 삼성에 취업을 해?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데리고 제가 있다고 삼성에 견학을 왔었나 봐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난 이미 중이잖아요, 중.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내가 어디 갔는가 맨날 궁금했어. 근데 이제 중을 그만두고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겠기에 그 선생님을,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직장을 구하려고. 그리고 나타났죠. 교수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 교도소 갔다 왔냐? 머리 보고 머리. 머리가 안 날 때요, 지금. 이게 안 갔다 왔는데요. 그럼 머리가 왜 그냐? 중인데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놈의 자식, 과학을 공부하는 공학도가 돼가지고 그런 미신을 믿고 막 이런 이상한 종교관을 갖고 있어요. 남의 종교관은 미신이라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분은.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만 방황하고 내 밑에서 석사 박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연구소로 가든지 교수가 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석사를 해. 2년 만에 석사를 졸업해. 3년 만에 박사 수료까지는 했는데 박사 학위 논문을 쓰려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시료값이. 교수님, 저 아무리 봐도 논문은 직장을 다니면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라 그러면. 근데 어디 직장 갈 데가 있냐? 네. 어디를 가려고? 제가 준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서 저는 92년도에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92년도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 다닐 때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공부하고 좀 담을 쌓은 애들이, 그리고 집안도 좀 어려운 아이들이 다닐 때예요. 물론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실업계를 다니는 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공부를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 학교를 갔죠.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불쌍하고 어렵고 나와 비슷한 놈들 안아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학교를 갔네요. 3학년 3월 2일 날 92년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 아이들을 3월 2일 날 2학년 일반 학원과 담임으로 들어갔어요. 사랑해 주려고. 근데 사랑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8시 반에 교실을 들어갔는데 한 반이 50명인데 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교실에가 8시 반인데. 제가 앞에 놈한테 궁금해서 물었어요. 야,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옆으로 착 돌려버리는 거예요. 반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얼른 깨닫고, 학생 미안해요, 반말해서.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왔어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째려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나한테 학교 안 온 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저 안 온 놈들한테 물어보세요. 맞지? 첫날부터 당한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해. 우리 반만 이렇게 안 온가 싶어서 다른 반을 가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아침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났더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았네요. 그 학교의 아이들의 등교 시간은 8시 온노, 9시 온노, 10시 온노, 11,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꾸준히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등교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루 종일 또 집에를 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거예요. 이상한 학교예요. 자유학기제인가 봐요.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애들이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도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네요. 선배님, 이 학교는 왜 애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오고 간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 선생, 내가 그 말을 안 해줬구나. 이 학교는 강주 시내 전남 전북에서 인문계 실업계 다 시험을 봐가지고 다 떨어지면 오갈 데 없는 놈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야. 이게 전국에 꼴등짜리들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돼. 정원이 2,000명이거든. 학교 나온 놈들은 1,000명밖에 안 나와. 그리고 1,000명 중에 500명은 가출한 놈들이야. 그러면 선배님, 얘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됩니까? 말해줄게. 가만 보고만 있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절대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뭐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두 번째 날 새 교과서를 나눠주는데 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가방에다 넣지 않고 애들이 끈으로 묶는 거예요. 왜 가방이 있는데 책을 끈으로 묶을까? 그 선배님들이 말한 대로 보고만 있으라 해서 보고만 있었네요. 근데 하교하면서 그 책을 소각장에 다 버려버려. 이름도 안 쓴 책을. 너무나 놀란 거예요. 세 번째 날 수업을 해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판소리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들이봤더니 애들이 정말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갖고 침을 뱉는데 이빨 사이에다가 침이 들어가 갖고 입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침은 이렇게 나와요. 완전 멋있어요. 난 지금도 못해. 그 어떻게 이쪽에 벌어졌는데 침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물선이야. 야, 뱉지 마. 그러면 저쪽에서 뱉지 마라. 안 뱉은 놈에 버릇이 돼갖고 칙칙 더러워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공부를 가르칠 일이 아니라 희망을 키워주든지 해야지, 애절 습관을 가르쳐줘야지. 이건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어떻게 했냐, 매일 내 수업시간 얼른 들어갔다가 쉬는 시간 10분 동안 우리 교실로 들어가서 칠판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침 닦아주고 버려진 책 갖다 놓고 막 계속 하루에 8번을 막 들락날락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그리고 다음 선생님 수업 들어올 때까지 딱 교과서 펴놓고 잘해. 그럼 다른 선생님이 먼저 와서 선생님 미안합니다. 3개월 동안을 들락날락 하면서 하루 8번씩 했네요. 애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되네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니까 변해? 안 변하지? 가만히 있으라겠지? 안 되잖아. 얘 혼자 선생님 채 전부 다 그러던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다.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다. 한 가지씩 하자. 한 가지씩만 하자. 제일 큰 문제는 11시면 제일 많이 도망간다. 교문 앞에 서 있자. 얘들 못 나가게. 뭐라고 써놓고 뒤에다가 도망가기만 해봐라. 그 교문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렇게 3주 동안 서 있었더니 얘들이 못 도망가는 거예요. 됐다. 되잖아. 선배님, 못 도망가게 얘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되잖아. 그러고 있는데 교문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선배가 나를 불러요. 박 선생, 왜요? 자네 거기서 뭐해? 애들 못 도망가게 하고 있잖아요. 자네 이리 좀 와봐. 왜요?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내가 갔더니 그 선배가 내 혁띠를 잡고 어디로 가느냐? 학교 뒷담으로 데려가. 뒷담으로 가봤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수백 마리의 개미 새끼들이 피난민처럼 뒷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아주 하얀 개미.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해? 제가 앞에 막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저 벽돌담 봐봐. 내가 두드려 볼게.
텅텅 비었어. 저거 무너지면 수백 명이 밑에 10m 밑으로 떨어져 다 죽어. 자네 죽일 거야 애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거 무너지면 다 죽어요. 선배님, 그럼 저게 못 넘어가게 철망을 막으면 안 될까요? 학교 건물은 철망을 못 막게 돼 있어. 그럼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말했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침이라도 뱉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도망가도 좋고 공부 안 해도 좋다. 근데 침 좀 뱉지 마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나는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그 학교로부터 10m 떨어진 데가 우리 집이었어요. 주공아파트, 사골세방 10평짜리. 전업주부인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데리고 10평짜리 살 때예요. 근데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녁에 내가 잠을 자면 방에서 같이 잠을 자죠. 잠꼬대를 해요. 잠이 들어서 새벽 일어날 때까지 똑같이 잠꼬대를 하루 종일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앉으라고, 가지마, 뱉지 마라고,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했던 이야기를 잠에서 계속 해. 앉아, 가지마, 뱉지마.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주 싫어해. 그만 좀 해, 그만 좀. 다른 말 좀 해봐.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사정을 했죠. 뱉지 마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얘들은 말로 하면 안 되겠다. 미안하게 만들자.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아침 새벽에 7시에 나가서 학교에 밀걸레 3개를 빨아. 그리고 난 하루 종일 온 학교에 복도부터 화장실 침 닦아주는 사람만 해. 그들은 계속 뱉으니까, 10초 간격으로 뱉으니까 수업할 틈도 없어요. 계속 뱉으니까. 그리고 수업할 필요도 없어. 듣도 안 하니까. 계속 저는 3주 동안 계속 닦아주니까 재밌는가 봐요. 웃고 난리예요. 한 3주 동안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요? 더 침을 많이 뱉어. 나만 보면 침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침을 착 뱉어놓고 발을 들어요. 선생님 여기도 뱉었는데 닦으세요. 저놈도 선생님 여기도 뱉었는데 닦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환멸을 느껴버렸네요.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포기한 거구나.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해 92년 12월 2일 날 학교를 그만둡니다.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나 어디 대학교 그냥 시간 강사로 갈래.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집에를 왔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쳐다보고, 그게 뭡니까? 예, 짐입니다. 왜 짐을 싸갖고 왔습니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두었습니까?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왜 그러고 있답니까? 왜 그렇게 유배를 하세요? 참 무책임하시네요. 돈 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 이따 보여줄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이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잠꼬대를 그렇게 할 때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신이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할 일들이 있겠지요. 고생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무책임하시군요. 근데 나는 그분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누나예요, 누나. 1살 더 드셨어요. 나는 호랑이 띠고 그러면 소띠예요. 그리고 이제 끙끙 앓고 학교를 그만두고 와서 이제 대학교 선생님이 되보려고 기숙한 강사를 써보려고 원서를 써도 안 받아주네. 스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골세비가 밀리고 정부미도 없고 애기도 이제 징징 짜고, 큰딸이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막 이런 말을 물어봐요. 이것도 지금 엄마의 단어예요. 얘가 그런 말 할 단어가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말 했어요. 담비야 우리는 뭘 먹고 살 거나. 그러니까 애기가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 그런 말 하면 되게 쓰겄어요. 안 되지. 어쨌든 12월 2일 날 그만둬갖고 11월 18일까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직장을 얼른 다시 잡아야겠다. 근데 세상에 내 과목을 한 명을 뽑는다고 홈페이지에 뜬 거예요. 얼른 다시 12월 20 며칠 날 어느 시험을 본다고 응시를 했네요. 1월 달에 필기, 2월 달에 실기. 한 명 뽑는데 최종 합격, 박주정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주에 있는 350개 중고등학교에 어디로 발령이 날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쁜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이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거기가 갈 줄 알았으면 난 시험 공부 안 했죠.
근데 교육청 장학사를 해보고 장학관을 해보고 과장, 국장, 교육장을 해보니까 100번 봐도 그 학교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일반 현직경이 거기를 안 가려고 하니까 신규 배치. 그 나는 몰랐던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내 아내가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디시죠. 눈 감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이제 학교로 갔어요. 눈을 감고 창피하니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갔더니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막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창피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 자리에 아직도 안 뺐어, 거기 앉으면 돼, 막 그러는 거예요. 더 창피해. 근데 어떤 여선생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박 선생,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우리는 자네가 사표를 쓴지 알았더니 휴직을 했구나. 또 막 그러는 거예요. 더 창피해. 좀 있으니까 작년에 2학년 담임했던 애들이 3학년이 돼가지고 내가 왔던 소식을 듣고 교무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으니까 선생 안 한다 했잖아. 근데 왜 왔어? 저리 가. 아이들이 나한테 왜 왔냐고 하면 또 가라고. 그래서 93년 또 그 학교 선생님이 됐네요. 2학년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중에 학원과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작년 그 반을 또 그 교장 선생님이 딱 또 넣어주는 거예요. 만나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작년 애들은 정말 훌륭해, 이 애들에 비하면. 어떻게 할까? 눈 감고 다니자. 선생 인체만 하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7시에 간 게 아니라 8시 반에 가고 가만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아침 조회 갈 때도 땅바닥을 안 쳐다봐. 더러우니까 이렇게 가. 그래 출석을 부를 때도 이름도 안 불러. 보기 싫으니까 체크만 해. 그리고 애들 안 쳐다보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가 수업 시간이 된 종을 치면 딴 데를 쳐다보고 뒷판 한사만 1시간 나 혼자 해. 그리고 절대 뒤를 안 돌아봐. 그리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3, 4, 5월 달에 그렇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이 그 학교 전체에서 개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박주정 선생이 2달 만에 이 학교 적응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져 갖고 왔다. 또 이렇게 비아냥거려. 그게 93년도입니다, 여러분. 3, 4, 5월 달에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운명의 날이 왔네요. 우리 아버지가 6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 또 93년 6월 2일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죠, 우리 집 아파트는 10평짜리 사골세, 베일도 없는 고물 아파트,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거기에 우리 식구들 3명 산다고. 밤 10시 반에 누가 막 배를 두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8명이 서 있어요. 밤에 술 냄새도 나.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선생님 반이잖아요. 선생님 반도 몰라요. 나는 몰라,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왜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놀러 왔다는 거예요. 난 놀러 오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난 거기서 보는 게 싫은데 내가 집에로 오라 그럴 리가 없어. 밤이 너무 늦었다, 얼른 가세요. 이렇게 필요 없다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을 들고 있는데 이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저희들이 누굽니까? 예, 우리 학교 반이라고,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반이지 반이라고 합니다. 그 뭡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가 그 애들 빨리 보내려고 수박을 썰어서 줘. 빨리 보내려고. 근데 과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수박에는 씨가 있어. 이 씨를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천장에도 대고 8명이 튀어. 일단 그 애들 얼굴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근데 이놈들이 집에를 안 가. 왜 안 가냐? 떠들고 악쓰고 난리, 새벽까지 자고 간대요. 방은 하나밖에 없고 거실에서 8명이, 소만한 놈들이 새벽 3시에 잠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깨워서 그 애들 깨워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 느낌, 연체동물. 그 나 혼자 이제 학교를 가니까 내 아내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보, 왜요? 1명 가고 7명 남았어. 그만 알고 있어요. 좀 이따가 6명, 3명 가고 6명, 그만하라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종례 시간이 됐는데 막 울면서 전화했어, 아내가. 왜? 여보,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있어. 너무 무서워. 당신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깨웠어. 걱정 마요. 이제 종례 했으니까 내가 가서 깨울게요. 깨웠어, 이제. 얼른 가. 이놈의 새끼야, 우리 학교 갔다 왔다. 지금까지 자냐? 얼른 가. 이제 가.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7명이 또 왔어. 요한이 얘 데리러 왔대요. 얼른 가. 그리고 가더니 1시간 있다가 또 와. 요한이한테 막 하룻밤만 더 지어주래요. 너그 왜 집에를 안 들어가고 오냐? 쫓겨났대요. 또 수요일 날 또 와. 목요일 날 또 와.
금요일 날 또 와. 그러니까 내 아내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가택 침입죄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뭐라 했냐면 선생님 집에 온 것은 가택 침입죄가 아니라겠대요. 그러겠지. 근데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입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놈들이 선생님, 야 오지마. 너그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 너 근데 왜 오냐? 선생님 우리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 좋은 생각? 있잖아, 여름방학 하려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어쩐다고? 우리 한 달 반만 여기서 살게. 그럼 공부도 잘해보고 말도 정말 잘 들어볼게. 어디서 산다고? 여기서? 방도 없잖아. 아니 우리 이렇게 그냥 살게. 안 돼. 우리 공부 열심히 할게. 안 돼. 그냥 우리 오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 그게 안 된대. 우리 여기 살아야만 공부를 잘한대요. 기원이 우기네. 93년 6월 그래서 그 애들 8명을 데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식구 3명, 소만한 놈들 8명. 그 더운 여름 제일 힘든 게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도시락을 8개를 싸야 돼. 그 다음에 세탁기도 없는데 손빨래 해야 돼. 아무데나 침을 뱉고 욕을 해. 마을 다니면서 오줌 싸갖고 쫓아와,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거실에 이렇게 쓸고 간 게 아니라 안 쓸고 가니까 이 머리카락 말고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 꼬불꼬불한 머리카락 그 막 쓸면서 하는 거예요. 임신한 게 아니에요. 방이 하나인데 어떻게 임신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더운 6월달 일단은 지나갔어요. 7월달이 됐어요. 방학하려면 한 며칠 안 남았어. 조금만 버티자. 그런데 그 학교에 기말고사를 봐. 근데 그 애들은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시험을 볼 때 그 학교 애들은 3배수로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 뭔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다 안 하니까 답은 안 가르쳐주고 문제 객관식 문제만 가르쳐줘. 그리고 문제를 안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얘들이 시험 3일을 남겨놓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쌤,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참고로 얘들은 구구단을 못 외워요. 너가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답만 외우면 되잖아. 그래. 다 배울래? 다 배울래. 좋아. 그럼 앉아. 그래갖고 이제 밥 먹는 상을 앉아갖고 내가 문제를 말하면 너는 답만 외워. 13개가 과목을 막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얘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상이 깨져버렸네요. 상 치워. 그냥 누워갖고 이제 나는 문제 말하고 그 애들 답을 외우려고 하는데 한 놈이 눕자마자 자버려. 그리고 깨웠더니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욕을 해. 잠이 들었는데 깨우니까 너무너무 무서워. 그게 자폐의 일종이라네요. 잠이 든데 깨우면 다른 사람이 된 거. 나는 그걸 몰랐죠. 그게 자폐래요. 얘는 무서우니까 뺐어. 그리고 7명만 막 달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공부를. 그리고 기말고사를 봤네요. 방학식 날, 여름방학식 날 성적을 발표해. 한 반이 50명씩 2학년 13개 반이에요. 650명 중에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공부를 한 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실업계들한테 장학금을 막 많이 줄 때예요. 그때 정부가. 제 월급이 70만 원인데 1인당 한 사람당 8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7, 8은 56, 5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작은 집도 하나 살 돈이에요. 근데 얘들이 방학식 날 선생님 내가 1등이 없다니까, 전교에서 난 3등이 없다니까. 지금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정말 잘했다, 너 그거 대단하다. 그래, 이제 오늘 집에 갈 날이네. 안 갈 건데? 왜? 가기로 했잖아. 필요 없어. 약속했잖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안 가고 싶습니다, 좀 더 있고 싶습니다 게 아니라 안 해. 안 가. 싫어. 안 간다니까.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내 아내가 이제 화를 이렇게 뻔하잖아요. 끝나면 가기로 했는데 시작하면 내가 먼저 집으로 갔죠. 그래서 떨어져서 말씀을 드렸죠. 여보,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도 집에 안 간다는데 병락 같은 소리를 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나를 쳐다보더니 냅두세요, 난 안 갈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말을 잘못 알아듣는 줄 알고. 아니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요. 난 안 갈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내 아내가 그 애들 8명을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때 성향이 비슷해. 뭘 안 치워. 치우잖아. 뭘 안 치워.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막 교복을 아무데나 벗어버리고 막 그러면 나는 막 줄 서갖고 막 이렇게 걸고 굴거든요. 내 아내는 안 죽고 넘어다녀 버려요. 성향이 비슷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아내는 우리 그 데리고 사는 놈들이 내 흉을 보잖아요. 그러면 막 좋아해. 내 흉을 보면 같이 흉을 봐. 같이 흉을 보면서 좋아한 거예요. 흉을 본 내용을 한번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서 왕따해 왕따. 그러면 내 아내가 좋아가지고 왜? 있잖아. 수업 시간이 끝나지도 전에 우리 방에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쓸고 닦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 선생님들이 완전 왕따라니까. 그럼 내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래 ADHD라고 막 소문났어. 막 그래. 그럼 내 아내가 에이, 선생님한테 ADHD라고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가만히 있냐죠. 왔다 갔다 같이 흉을 봐.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여선생님들이 더 싫어해. 막 그러면 왜 저? 자기 책상만 닦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책상을 막 여선생님들 책상을 닦고 다니니까 더 싫어해. 결벽증 환자라고 소문났어. 그럼 내 아내가 저 향주도 빨았는데 또 닦고 있냐? 또 빨고 있잖아. 똑같잖아. 같이 흉을 봐. 세상에 이러면서 친해졌다니까. 이거 나는 집에서 왕따가 된 거야 이제. 근데 여름방학을 했는데 미치겠어. 애들 그 8명이 학교도 안 가고 누워있으니까. 그리고 그 애들은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새벽에 가면 추리닝이 막 이렇게 막 높이 세워져 있어요. 하여튼 너무 아내가 그걸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어찌됐든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모르는 사람은. 어찌됐든 한 3일을 딱 그렇게 지냈는데 같이 잠을 자잖아요 그 애들하고. 근데 새벽에 한 2시나 됐는데 한 놈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너 왜 그러냐? 꿈 꿨냐? 이렇게 안 꿨는데. 그럼 왜 벌떡 일어나냐? 기분 나빠서. 갑자기 자다가 왜 기분이 나빠? 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공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 그래 7개 동이야. 동장 나갈래? 그게 아니라 7개 동인데 어쩐다고? 이 7개 동의 주민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봐?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당연히 몰라보지. 근데 그걸 어떻게 느꼈어? 선생님이 말했지. 우리한테 인사라도 잘하라고. 그래서 우리 인사를 정말 공손히 하거든. 근데 이 주민들이 우리를 똥똥학교 다닌다고 인사를 안 받아. 우리가 1등부터 7등인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저런 놈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해. 그럼 어쩌라고? 선생님, 이 들어가는 중앙아파트 7개 동 들어간 입구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붙여줘? 1502호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다. 이렇게. 알겠다. 다 붙여줬어. 여러분 그 방이 이따가 이금희 아침 방송에서 나옵니다. 방을 붙여줬더니 인사를 아주 얼마나 공손히 하는지. 침도 몰래 가서 뱉고 담배도 숨어서 피고 걸음걸이도 아주 지가 뭐가 된지 알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또 달라진 게 뭐냐면 방학 동안이에요. 새벽 4시가 되니까 막 일어나. 그러더니 그 자폐도 깨워. 막 일어나. 그리고 8명이 아침에 어디로 가. 그리고 점심 때 들어와. 밥을 먹고 또 어디로 막 달려.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 내가 눈치를 챘죠. 이 새끼들 80만 원 갖고 오락실에 갤러가로 다니구만. 그래서 내가 이제 늦게 들어오게 문을 막고 섰어요. 야, 너 지금 오락실 다니지? 이렇게. 아닌데. 그럼 어디 다니겠다 오는데?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너 돈 있잖아, 80만 원. 그거 부족해? 부족한데. 그러니까 왜 부족한데? 그냥 쓰는데 부족한데. 그런데, 아닌데, 뭔데? 대답을 그렇게 해요. 뭐뭇을 해서 아르바이트 다닙니다 한 게 아니라 아닌데, 긴데. 그러니까 이거 돈 80만 원이 있잖아. 근데 왜 또 주유소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한 놈이 쌤, 우리는 지금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 누가 해 수능을 못 봐? 공부해서 수능 보면 되지. 우린 기초가 없잖아. 화내지 말고 왜 화를 내? 그러면 수능을 안 보고 어쩐다고? 오늘 특차로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갈 건데? 인하공대. 웃어볼 뻔했어요. 전문대도 못 가. 지금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답만 외운 건데 인하공대를 어떻게 갈 건데? 봐봐. 주머니에서 인하공대 특차 요강 40명 뽑는 거 요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신문지에서 오려가지고. 그게 뭐냐? 자, 인하공대 40명 특채 봐봐.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잖아. 맞아. 2. 내신 성적 7% 이내인 자로. 우리 지금 1%잖아. 그럼 세 번째 뭔데?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구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일해. 그래갖고 70만 원 받아. 그리고 장학금 받은 거 80만 원 하나도 안 썼어.
그러고 150만 원 가지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는 7군데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녀. 이러는 거예요. 눈물이 알칵 쏟아졌어요. 진짜로 끝까지 다닐 수 있냐? 다닐 수 있대요. 정말 방학 동안에 죽도록 다녀. 물론 말은 다 욕을 많이 해 지금도. 근데 여기 다 공부에 관한 욕이에요. 야, 이 새끼야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 하여튼 공부에 관한 욕이라고. 2학기 중간고사를 보내. 근데 걱정이 돼. 너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운암동 시장에 가서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너 1등 7등 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선생님 약속 지킬 수 있어? 나는 지킬 수 있지. 너는 1등 7등 날 수 있지? 있어? 그러니까 당연하지. 어떻게? 답만 해오면 되잖아. 맞아. 2학기 중간고사를 봤네요.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 별거 아니에요. 문제를 안 바꿨으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로서는 얼마나 안 틀리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난 그날 너무 기쁜 거, 좋은 거예요. 야, 교복 벗어. 가자. 지금 바로 가서 내가 사줄게.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교복 벗어. 가자. 그 애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따 보십시오.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그 애들이. 진짜예요. 그 애들 8명 데리고 이제 난 앞에서 갑니다. 핸드폰 들고 가요. 그때 당시 핸드폰이 막 나올 때 큰 거. 8명 따라오고 나는 그 애들 데리고 지금 운암동 시장으로 가. 가는데 핸드폰 벨이 울려. 어떤 벨이? 여보세요? 누구세요? 선생님 박지성 선생님 2학년 일반 담임이죠. 의대학교. 네, 누구세요? 나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당신 경찰서로 좀 와야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 반 애들 다른 놈들 8명을 잡아놨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직접 와서 보세요. 얘들아, 우리 반 애들이 뭔 8명이 잡혀있단다. 너가 혹시 뭔 아는지 아냐? 한 놈이 드디어 잡혔구나. 누구? 경일이. 뭘 잘못했대? 선생님 말을 하면 복잡하니까 너 가봐. 그러면 너거 있잖아. 내가 얼른 경찰서 갔다 와서 술하고 낙지 사줄 테니까 여기 오락실에 가만 붙어있어. 얼른 갔다 올게. 파출소 올게. 선생님 천천히 갔다 와. 알았어. 경찰서로 달려갔더니 8명을 무릎을 꿇겨놓고 경찰이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난 뺨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랬었어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 누구야? 오라고 했잖아요. 담임. 그 똥통학교 담임. 똥통학교 담임인데 말인데 애들 때리지 마세요. 근데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직접 물어보래요. 야, 너가 왜 이렇게 두드려 맞냐? 말을 못해.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스프링, 용수철 스프링, 가는 스프링을 가지고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 사이카, 순찰차, 이걸 이 스프링으로 가지고 시동을 3대를 걸어가지고 경찰 오토바이를 이 8명이 교복을 입고 시내를 할부하고 다니고 웽! 완전 잘 타버려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웽! 경찰 오토바이. 그러니까 경찰이 막 멈춰라 막 필요 없어 계속 타고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밤에는 어디로 도망갔냐? 무등산 사이길에 있는 비포정도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업을 시킨 게 쫓지 마라 위험하다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은 벤츠하고 몽키 드라이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분해를 한 거예요. 오토바이를. 그리고 바퀴는 바퀴대로 해가지고 비료부대에다 싸다가 양동시장에다 팔아먹었대요. 중고. 이게 안 잡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전화를 하지 왜 담임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발 좀 집어넣으라고. 안 나오게. 그냥 안 갈 테니까 마음대로 그냥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 애들은 풀어줄 테니까 내일 그 부모들 8명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다. 풀어주라. 데리고 나왔어요. 얼른 가. 야, 경찰 오토바이를 다 훔치냐? 훔쳤다 아치자. 그걸 분해를 갖고 고물로 팔아먹냐? 너 가서 사. 근데 부모 오라고 그래. 그리고 나는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 나한테 이렇게 써요. 그 학교 좀 없애버려. 돈 몸 소굴이다고. 너무 화가 나. 창피하기도 하고. 집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됐는데 그놈들이 이제 저녁 내 기다리다 내가 안 오니까 집에 와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내 베개를 발로 찼는가 봐요. 베개를. 뻥쟁이 일어나. 우리 집 몇 시간 기다리는지 알아? 지금 서서 있고 나는 그냥 누워있는데 깜짝 놀랐죠. 미안해 깜빡했다. 왜 깜빡했어? 경일이 그 새끼들을 쫓아가고 경찰이 나한테 너무 창피하게 해서 화가 나다 보니까 참 깜빡해버렸네. 이렇게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리고 지금은 서 있고 나는 지금 누워있어요. 밟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야, 그 애들 좀 사람 좀 만들어봐라. 내가 이랬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어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얘들이 사람 만드는 것은 윽박지르는 거 때리는 거예요.
때린 것 같아 싶어서 깜짝 놀라. 아까 경찰한테 맞았는데 또 얘들한테 맞는가 싶어서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그 애들 때렸냐? 이렇게. 안 때렸는데? 그럼 내가 그 애들 사람 만들었다며? 어떻게 만들었는데? 오토바이 훔친 새끼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이게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냐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놈들 중에 저 자폐 한남 빼고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뭔 사람이 돼? 우리는 지금 1등부터 7등이잖아. 그래서 어쩐다고? 그 오토바이 훔친 새끼들은 지금 사람이 안 됐잖아. 그래서 그 오토바이 훔친 새끼들이 오락실에 왔길래 말했어. 뭐라고?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 7명은 나갈 테니까 8명은 들어오라고.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정례를 하고 집에를 가봤더니 그 7명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자폐는 누워있고, 8명의 그 오토바이 훔친 놈들은 들어오려고 지금 아파트에 밖에 서 있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걸 보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서 한 단어로 말했죠. 멤버 교체입니다. 아무 말도 않고 했더니, 그럼 저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7명이 나가고 1명 남고 8명이 들어오고, 이제 그 애들 9명, 우리 그 3명이 삽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데리고 살아요. 똑같이 변해요. 시험 볼 때 다 배우고, 기능사 자격증 다니고. 저것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있냐? 전교 1등부터 15등이 이 반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달라지니까 부모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맨날 나무래기만 했어요. 너는 지금 뭐 하냐? 지금 인문계들은 뭐라고 이제 하냐? 잘한다, 잘해. 응? 네가 인간이 될래? 이 말만 했지. 하나의 작은 것을 이루게끔 만들어주지를 않았는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다. 데리고 살면 된다. 나는 얘들 데리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집에서 못 데리고 살아. 왜? 누가 투서를 해. 고액 과외를 한다고. 그럼 경찰이 와서 맨날 문을 열고 고액 과외 한다는 거 맨날 봐. 뭔 고액 과외를 해? 안 하잖아요. 근데 안 걸리니까 어느 날은 나를 데리고 파출소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조서를 꾸며야겠다는 거예요. 안 했다 하지만 조서를 꾸며야겠다. 나를 경찰서로 가재. 그러니까 우리 앉아있는 우리 방에 있는 애들이 악을 쓰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왜? 저 짭새들은, 이 새끼 짭새를 하면 안 되지. 왜?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고. 어떻게 알아? 우리 옛날 그랬거든. 걱정 마. 갔다 올게. 가지 마라 그래. 난 따라가. 경찰 둘이는 건봉 2개 둘이 가고 나는 뒤에 따라가고 얘들 8명이 따라와. 너희는 오지 마라고. 근데 얘들이 계속 따라와. 그래서 내 파출소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짭새! 하지 말라니까. 우리 선생은 실력이 없어갖고 과외도 못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잡혀가는 게 싫은 거예요. 뭘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지를 좋아했던 선생님이 잡혀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파출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공학 박사예요. 그리고 나만 잡혀 들어가고 저거들이 이제 못 들어오니까 파출소 문에 있는 스테인리스 문을 발로 차. 빨리 우리 선생님 내놓으라고. 나는 조서를 받아. 들어가면 뭔 이야기냐?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과목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어때 1등부터 15등이 거기서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외웁니다. 예? 답이 유출됐습니까? 아니, 우리는 답을 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분은 학교에서 전화를 해. 그 학교에서는 시험 볼 때 문제를 다 가르쳐줍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아니다 그러죠. 그러고 살다가 불편해.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자. 이 사골세 집하고 똑같은데 집세가 여기서 10km 떨어져 있는 저곳은 4,000평의 감나무 농장이다. 거기에는 40평의 창고가 있는데 방이 4개나 된다. 우리 이사 가자. 1994년 우리는 거리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학교로부터 10km 떨어져 있는 데로. 거기 들어가서 19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년, 2004년까지 데리고 살았던 애들이 707명인 거예요. 그 이야기에 그 영화가 707명인데 그 애들은 비탈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살았냐고? 불가능. 정원이 8명이에요. 8명. 왜냐면 아침에 막 안 깨우는데 하나 깨우려면 한 20분 걸려요. 그 8명을 깨워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내 차 빨간 프라이드가 데리고 4명을 싣고 얼른 10km 데려다가 와서 또 4명을 싣고 가려면 8명 이상은 데리고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707명이 됐냐고요? 10년이 됐으니까.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고요? 나는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애들이 다 추천했어요. 선생님,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 추천. 기수가 있어요. 기수.
다 똑같아. 고구마 줄거리 같으면 똑같은 놈들이야. 잡아당기면 똑같은 놈들. 그 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제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에 1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707명의 아이들인데 이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리고 내 아내도 보고 싶죠? 틀어주실래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대학생 아들을 둔 선경자 씨는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다. 어려운 형편으로 포기했던 아들의 대학 진학을 가능케 한 선생님이다. 양식이 어머니 학비가 없으면 제가 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진짜 부끄럽대요. 너무나 우리는 선생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고 사실 음료수 하나도 사드린 게 없는데 학교로 가서 하도 만나자 해서 가면 선생님이 음료수를 저를 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물질로는 뭘 못 드리지만 또 이렇게 성의 표시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고. 아셨죠? 그리고 군에 간 아들의 편지를 읽는 이 부부에게도 같은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재밌어요. 잠시나마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사춘기 시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들이 제자리를 찾은 건 바로 그 선생님을 만난 후였다. 우리 아들이 학교를 일주일 정도를 입학을 하고 일주일 정도를 등교를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 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 한 번만 만나주래요. 그래서 왜 선생님을 만나주라 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진짜 제대로 된 선생님을 한 번 만난 것 같대요. 우리 길도가. 선이야 인사하자. 우리 주먹.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도 머리 물들었네. 예. 야 근데 정준이 어울린다. 이거 집에 했어요. 누구 집에서 했어? 영석이 집에서? 친구 집에 가.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송이.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밥은 밥대로 먹고 우유는 우유대로 먹고.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아주 많이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저기 엄마한테 안 붙여라고.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뚤게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그만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 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그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잘 커나간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볼로 가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맞히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내 울었습니다. 둘이 그 머시미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지요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을. 무한대출장에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이라도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갔어요.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조직폭력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싸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가르쳐 달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지나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고표를 단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징역 16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저 교육청 국장 시절에 선생님 저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어디냐? 교도소 앞입니다. 가마 만나자.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래? 선생님 집에 좀 살 수 없습니까? 이제 내 맘대로 말 못해. 아내한테 물어볼게. 아내가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16살의 징역을 갖고 16년이 지났으니 32살이다. 학생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 딸들이 지금 2명인데 21평 아파트에서 어떻게 데리고 사냐? 그럼 어쩌란 말이냐? 갈 데가 없다고 하지 않냐? 전 그러면 우리 아파트 옆에 원룸에 방을 얻어라. 그러면 내가 아침하고 저녁은 주겠다. 좋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4년 6개월을 데리고 살았네요. 근데 얘는 자폐와 분노조절 장애를 알아요. 치료하지 못했어요. 4년 6개월 된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의 원룸으로 뛰어가 봤죠. 문을 열었더니 목을 맸어요. 목을 매서 갔습니다. 3줄 썼어요. 선생님,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 말을 여러분 드리냐면요, 10년 생활 동안 707명의 아이들 데리고 살 때 그 사고 한 번 없이 그 무인가에서 나는 그걸 내가 잘해서 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제대로 가르치려면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길게도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